유전, 그 기적의 신비를 밝혀 위대한 과학자로 이름을 남긴 신부님이 있습니다. 남성 과학자들의 질시 속에도 혁신적인 발견을 이뤄낸 천재 여성 연구자가 있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간직한 DNA의 세계,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마법 같은 여정이 계속됩니다. 인간 생명의 유전적 청사진을 완전히 밝히려는 인류 공동의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100가지 위대한 발견. 오늘의 주제는 유전학입니다. 지금부터 약 50년 전 이분은 제가 동생이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빌, 그건 위대한 발견이 아니잖아. 아, 그래. 그냥 농담한 거야, 형. 아, 그게 농담이라고? 아이고. 뭐 그럴 거 없어, 형. 다 상관이 있지. 우리는 수정되는 순간 부모의 유전적인 형질을 물려받게 되는데 이 형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세대 간에 전달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대한 발견입니다. 때는 19세기 중반,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였던 그레고르 멘델은 몇 가지 실험을 통해 유전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멘델은 본래 호기심이 많았고 자연을 깊이 사랑했죠. 그래서 그는 식물 연구는 물론이고 기상학과 진화론에도 폭넓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체코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일하던 멘델은 여러 가지 품종의 완두를 잡종으로 교배해 그 결과 나온 자손의 특징을 관찰했죠. 왜 완두였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이라더군요. 멘델은 둥근 모양의 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했을 때 그 자손은 둥글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두 형질이 섞여 나올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잡종 교배로 나온 둥근 모양의 콩을 교배해보니 2대에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게 섞여 나왔습니다. 멘델은 실험을 계속해 무엇 때문에 1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형질이 2대에서 다시 나타났는지 그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주름진 형질을 가진 2대 완두콩의 개체수를 세어보았더니 정확히 4분의 1에 해당됐죠. 멘델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현재 우리가 우열의 법칙 그리고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었는데 그는 그때까진 그걸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실험은 몇 가지 신기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이를 두고 멘델은 눈을 뗄 수가 없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다양한 종을 교배하더라도 잠재된 형질은 나타나기 마련이며 또 2대에 꼭 4분의 1만큼만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죠. 생물의 형질은 세대를 거치며 일정한 비율로 유전된다는 사실을 멘델이 최초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전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유전학 사상 최초의 위대한 발견은 이렇게 멘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유전 특질은 멘델이 말한 한 쌍의 인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는 각각의 형질에 대해 각각 하나씩의 인자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인자들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어떤 것은 우성으로 또 어떤 것은 열성으로 발현됩니다. 멘델이 말했던 인자는 바로 유전자입니다. 또 유전 형질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유전자에 의해 유발되는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자손 세대의 4분의 1만큼 다시 나타납니다. 이 형질은 주근깨나 혀를 말지 못하는 것처럼 큰 결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낭포성 섬유증이나 테이스엑스병처럼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고작 완두콩 실험으로 밝혀졌다니 대단하죠.
이제부터 알아볼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낸 것도 한 하찮은 생물이었습니다.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 다시 말해 초파리죠. 유전학 연구에서 초파리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실험 재료입니다. 1900년대 초부터 과학자들은 유전 형질에 관한 맨델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했는데 1909년에는 비렐름 요한센이라는 덴마크의 식물학자가 맨델의 인자를 설명하는 유전자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죠. 유전학이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연구자들 중엔 토머스 헌트 모건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발생학자도 있었습니다. 초기 연구를 보면 모건은 맨델의 유전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고 심지어 다윈의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파리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조지 폴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카네기 연구소의 세포생물학자입니다. 모건이 초파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건이 초파리를 선택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간격이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초파리 암컷이 낳는 알의 수가 수백 개에 이른다는 점이죠. 우리가 유전 연구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많은 표본이 필요하죠. 유전에 관해 연구를 하려면 개체수가 많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초파리는 1년에 여러 세대가 나오고 자손도 수천 수만 마리씩 나오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건이 초파리 교배를 시작한 지 얼마 후 실험실에서 놀라운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흰색 눈의 초파리가 나타난 거죠. 모건은 이것을 일반적인 빨간 눈 암컷과 교배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손은 무슨 색 눈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로부터 2주 후 해답을 얻었습니다. 한 마리씩 차례로 1세대 자손이 나타나는데요. 그 초파리의 눈은 모두 빨간색이었습니다. 흰색 눈이 맨델이 관찰한 것과 비슷한 숨겨진 형질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모건은 제2세대 자손은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형질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2세대 초파리 일부는 빨간색 눈이었고 일부는 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흰색 눈을 가진 초파리는 모두 수컷이었던 것이죠. 당시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성별이 세포핵에서 발견된 2개의 막대 모양 물질, 즉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지고 남성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모건은 수컷 초파리에만 흰색 눈이 생기는 현상과 수컷 초파리엔 하나의 X 염색체만 있다는 사실 사이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암컷의 경우에는 X 염색체 중 하나에 있는 빨간색 눈 유전자가 나머지 염색체에 있는 흰색 눈 유전자를 억제한다는 거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건은 초파리 수천 마리를 교배해 형질 유전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모건의 연구는 유전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모건과 그의 제자들이 유전자가 염색체 상에서 선형으로 위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죠. 오늘날 유전학자들은 혈우병이나 근위축증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X 염색체상의 유전자 결함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환도 염색체 손상이나 결함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죠. 모건은 이러한 업적으로 1933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유전학 분야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였죠. 또 드라소필라 멜라노가스터, 즉 초파리는 모건의 연구에 크나큰 기여를 한 공로로 실험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지뢰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다음의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조지 비들은 모건과 함께 초파리를 연구한 유전학자 중 한 명입니다. 193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연구를 하던 비들은 유전 형질 중 하나인 초파리 눈 색깔이 유전학적인 화학 반응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인 에드워드 테이텀과 함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를 시작했죠.
비들과 테이텀은 실험 재료로 또 다른 간단한 유기체인 네우로스포라 크라사, 즉 빵 곰팡이를 선택합니다. 곰팡이를 택한 건 빵과 공기, 물 등의 간단한 영양 공급만으로도 쉽게 자라기 때문이었죠. 또한 네우로스포라는 또 염색체가 한 쌍뿐이므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유전적인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X선이 이 염색체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비들과 테이텀은 곰팡이의 방사선을 쥐어 포자의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연변이 유전자는 곰팡이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기에 영양소를 첨가하자 일부 포자가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들과 테이텀에게는 이것이 대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선을 쪼인 포자는 유전자에 결함이 생겨 필수 영양소를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냈던 것이죠. 대단한 발견이었죠. 유전자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 형질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유전자는 곰팡이 생존의 필수 요건인 효소의 생성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비들과 테이텀의 발견은 1유전자 1효소설이란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유당 분해 효소 결핍증은 하나의 효소 부족으로 물질 대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지 못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제품 속의 당을 소화시키지 못하죠. 이 장애는 부족한 효소가 함유된 약을 복용함으로써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비들과 테이텀 덕분에 우리는 유전자의 기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다음에 소개할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고 어디에 위치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아볼 위대한 발견은 유전자가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이 발견의 주인공은 놀라운 인물이죠. 바로 바브라 맥클린턱으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중 한 사람이 된 여성입니다. 맥클린턱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 데이비드 커크 씨를 찾았습니다. 여쭤볼 게 정말 많습니다만 바브라 맥클린턱 얘기부터 하죠. 대단한 과학자였죠. 아, 그래요?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신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던데. 네, 그랬답니다. 맥클린턱이 너무 똑똑한 탓도 있었고 또 생각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었지만 어디에서도 그녀를 교수로 임명하지 않았죠. 아마 여자라는 이유가 컸을 겁니다. 게다가 또 남성들보다 훨씬 똑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1942년 남성 중심의 유전학 분야에서 학술 경력을 제대로 쌓지 못하고 절망한 맥클린턱은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유전학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그녀는 혼자 일하면서 옥수수 유전에 관해 연구하기로 했죠. 특히 그녀의 관심 분야는 옥수수 나달의 색 변이를 결정짓는 유전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연구를 해나가는 동안 맥클린턱은 나달의 색깔과 나달에서 일어나는 염색체 절단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게 됐죠. 옥수수 나달의 색은 염색체 절단이 나타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변했습니다. 그녀는 염색체의 절단이 일어나는 것은 유전자가 임의로 건너뛰거나 한 염색체에서 다른 염색체로 이동할 때다라고 했죠. 또 그렇게 되면 나달의 색소를 만들어내는 다른 유전자의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염색체나 유전자는 고정적이며 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될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맥클린턱은 염색체상의 어떤 유전자들은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한 옥수수에서는 그 유전자가 염색체상 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옥수수에서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옥수수에서는 또 다른 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 유전자가 개체마다 다른 데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녀는 유전자가 이동한다는 직관적인 결론을 내렸죠. 유전자가 위치를 옮긴다는 이 생각은 당시로서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맥클린턱은 모든 염색체에 전이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최초의 발견이었죠.
맥클린턱은 옥수수 나달 하나만 보고도 유전자를 알 수가 있었고 염색체를 알 수가 있었죠. 염색체만 보고도 식물 전체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보람 맥클린턱이 발견한 전이 유전자는 유전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이 유전자는 유전적 돌연변이의 원인이 돼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유전자가 변이하도록 하고 이로써 종의 진화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해조류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 유전자에 전이 유전자가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제 밑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던 스티브 밀러라는 친구는 전이 유전자를 찾아내 바바라 맥클린턱이 언급했던 전이 유전자의 활동을 실제로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를 찾았고 그 유전자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이동할 때 얼마나 높이 점프하는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농구선수 이름을 따 마이클 조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은 마이클 조단이 바닷말을 슬램덩크하는 사진이 붙어 있답니다. 모든 농구 선수들의 꿈이죠. 그렇죠, 그래요. 아주 영광이었겠어요. 맥클린턱은 마이클 조던만큼 유명해지기는커녕 1951년 콜드 스프링 하버 심포지엄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자 오히려 나쁜 평판만 얻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론은 무시받고 거부당했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이후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았지만 1992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뜰 때까지 연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장수한 끝에 말년에 빛을 보긴 했습니다. 선구적인 발견이 있은 뒤 30년이 지난 1983년 맥클린턱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번 위대한 발견의 터전도 바로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였습니다. 때는 바로 1952년 생물학자 알프레드 허시와 마사 체이스가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알려진 박테리오 파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형질 변환이란 과정을 통해 박테리아의 내부 조직을 장악하고는 더 많은 바이러스를 생산하도록 만듭니다. 박테리오 파지는 간단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백질 껍질과 그 내부죠. 그 내부엔 디옥시리보액산, 즉 DNA가 들어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알아낸 지 수십 년밖에 안 된 신비의 물질이죠. 허시와 체이스는 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단백질 껍질에 존재하는지 아니면 DNA에 존재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두 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해 박테리오 파지의 단백질과 DNA를 각각 표시한 다음 대장균 배양에 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의 감염을 유도한 다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가정용 믹서를 이용해 박테리아와 빈 바이러스 단백질 껍질을 분리해보니 방사성 단백질이 숙주인 박테리아의 벽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박테리아 내부엔 방사성 DNA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숙주로 하여금 새 바이러스를 만들도록 제어하는 건 단백질이 아닌 DNA였던 거죠. 이는 실로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허시와 체이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준 많은 과학자들 덕분에 비로소 DNA의 진짜 정체가 처음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생명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의 정체가 이와 같은 믹서기 안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허시는 1969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허시와 체이스의 연구는 유전학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으며 다음의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나선 구조였습니다. (1951년까지도) DNA의 화학 구조는 과학자들을 애태우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과 물리학자 프랜시스 크릭이 DNA 분재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은 아니었죠. 경쟁 과학자 그룹 서너시 똑같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으니까요. DNA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DNA는 4가지 염기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이라는 겁니다.
또 X선 결정학의 도움으로 DNA의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X선 결정학이란 결정화된 DNA 분자에 X선을 통과시켜 사진 건판에 그 내부 구조를 흐릿하고 어슴푸레한 이미지로나마 잡아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왓슨과 크릭은 이러한 기존 지식에 자신들의 화학 구조에 관한 연구 성과를 더해 DNA의 3차원 모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배열을 잘 해나가야 했죠.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시킬 고리도 필요했죠. 이게 A고 이게 T인데 이 경우 이 수소는 정확히 이 질소를 향해야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는 이 쌍으로 가서 이 질소는 이것을 향하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허. 요즘에는 이처럼 왓슨과 크릭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조립하는 장난감도 있습니다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어쨌든 왓슨과 크릭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죠. 물리학자인 모리스 윌킨스의 도움으로 이들은 윌킨스의 연구 파트너가 찍은 DNA 분자의 X선 사진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즐린드 프랭클린이었죠. 왓슨과 크릭은 그 X선 사진 자료를 이용해서 결국 성공적으로 DNA 모델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네이처지를 통해 왓슨과 크릭은 이 위대한 발견을 세상에 공표했죠. 이 모델에 따르면 DNA 분자는 이중 나선 구조였습니다. 동일한 두 가닥이 네 가지 염기 배열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었죠. 전체 구조는 나선형 사다리같이 꼬여 있는데요. 이 구조는 쉽게 풀어져 동일하게 암호화된 유전 정보가 쉽게 복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왓슨과 크릭이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DNA 구조의 발견은 과학혁명이 불을 지폈죠. 생명의 분자 및 생화학적 기초를 새로운 방향에서 조명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발견이었으며 유전학 분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2년 왓슨과 크릭은 모리스 윌킨스와 함께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그럼 윌킨스의 동료였던 프랭클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발견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녀의 기여가 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수상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생존 인물에게만 상을 수여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로즐린드 프랭클린은 1958년 난소암으로 사망했는데 아마도 X선에 자주 노출됐기 때문인 듯합니다. 제 몸속을 보시죠. 이것은 제 몸을 구성하는 수조 개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또 세포 속의 이 물질은 세포질이라고 부르죠. 여기 이것은 세포 핵이고요. 섬세한 핵막 안에는 긴 가닥으로 이루어진 DNA가 있습니다. 좀 전에 알아봤듯이 DNA에는 세포의 대사 기능과 유전을 통제하는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간단한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유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가히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죠.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밝혀내기 수년 전부터 과학자들은 DNA가 세포질 속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DNA가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 정보를 핵벽을 통해 전달하는지 그 방법은 알 수 없었죠.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몇몇 과학자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는 많은 발견이 그러하듯 과학적 추론에서 시작되었죠. 붉게 표시된 부분이 세포 내 합성된 단백질입니다. 과학자들은 단백질이 많이 합성되는 세포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RNA가 많다는 걸 알게 됐죠.
RNA는 DNA와 매우 유사하지만 두 가닥이 아닌 외가닥입니다. 이로써 과학자들은 RNA가 세포질 내에서 이루어지는 단백질 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하게 되었죠. 과학자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박테리오파지를 썼습니다. 과학자들은 박테리오파지가 박테리아의 DNA를 주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주세포 내 바이러스 RNA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곤 단백질 합성이 증가됐습니다. 이때가 바로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종류의 RNA가 발견된 거죠. 그 외가닥이 세포의 단백질 공장 중 하나에 들어가 새 단백질을 만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전령 RNA라고 명명했죠.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이 전령 RNA와 다른 RNA 분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원시적인 화학물질에서 나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기체를 만들어낸 원시 세포의 일부였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단백질을 만들라는 DNA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RNA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는 유전나무란 무엇일까요? 1961년 분자생물학자인 마샬 니런버그와 박사후 과정에 있던 하인리 마타이는 실험실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단백질의 합성에 20종의 아미노산이 관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런버그와 마타이는 RNA를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나갔습니다. DNA처럼 RNA도 4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던 어느 순간 이들은 4염기 중 3가지가 트리플릿이라는 특정 순서로 배열될 때 이 트리플릿이 특정 아미노산의 유전암호를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트리플릿의 순서가 단백질 생성의 청사진이었던 거죠. 현재 마샬 니런버그는 미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입니다. 그럼 그 사실이 시민이자 납세자인 저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RNA는 DNA로부터 전사되고 DNA는 RNA로 복제되고 RNA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아미노산 배열과 단백질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말하자면 DNA 속에 있는 어떤 배열로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 만드는 거군요. 당신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뭐 그렇죠. 니런버그와 마타이의 발견은 유전나무에 대한 첫 번째 해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단백질 합성을 가능하게 하는 각 DNA 분자에 새겨진 비밀의 문자를 흘깃 살펴본 거죠. 그 이후 5년 동안 니런버그는 DNA 언어 전체를 형성하는 트리플릿 64종을 해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전나무를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1968년 그 업적을 인정받은 마샬 니런버그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됩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대단한 발견인데. 마법의 세계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하게 됐으니까요. 유전암호를 해독했으니까요. 모든 생명체마다 암호는 다 같죠? 네, 한 가지 암호를 지구상 전 생명체가 같이 이용하고 있죠. 같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은 언어를 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냈을 때 우린 이미 다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진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더군요. 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모든 생명체가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나왔고 또 내부를 보면 모두 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죠.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알아냈다면 니런버그와 마타이는 이 구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발견 가운데 몇 가지는 이 친숙한 유기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박테리오파지죠. 다음의 발견에도 이것의 도움이 컸습니다.
수십 년간 박테리아는 박테리오 파지의 침입의 속수무책이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들어 과학자들이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아냈죠. 어떤 박테리아는 실제로 박테리오 파지에 의한 감염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962년 미생물학자인 베르너 아르보가 처음으로 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박테리아는 바이러스 DNA를 조각내어 이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효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효소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한 효소라 불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는 사람 가운데 미생물학자 해밀턴 스미스도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던 1972년 박테리아와 박테리오 파지를 함께 배양하다가 이 바이러스의 DNA가 끊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스미스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선 해당 제한 효소를 정제하고는 이 제한 효소가 DNA의 어디를 절단했는지 정확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현상이 눈앞에 펼쳐졌죠. 이 효소는 바이러스 DNA의 같은 위치를 반복적으로 절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최초로 특정 위치를 절단하는 제한 효소가 발견됐죠. 제한 효소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DNA 분자를 잘라내 말 그대로 자연을 재창조할 수 있는 일종의 분자 가위를 갖게 됐습니다. 실로 대단한 성과였죠. 인간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DNA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기법을 다루는 이른바 재조합 DNA 연구는 오늘날 유전공학의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해밀턴 스미스의 발견 이래로 수백 개에 달하는 제한 효소가 밝혀졌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여러 분야에서 재조합 DNA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효가 뛰어나고 저렴한 신약의 개발에서부터 수백만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인체 인슐린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은 전령 RNA를 발견함으로써 DNA가 단백질 합성을 지시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 과정이 하나의 단순한 규칙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죠. 어떤 명령이 DNA의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한 종류의 전령 RNA로 전사되고 이것이 단백질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1980년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유전자들이 복수의 전령 RNA를 암호화하고 이것이 다시 복수의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과학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해답을 찾아냈죠.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들은 하나 이상의 단백질 생산에 관여합니다. 이 선택적 이어 맞추기의 발견이 중요한 것은 단백질 생산 과정에서 RNA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새로이 귀중한 통찰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또 이를 바탕으로 응용 생물의학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적 이어 붙이기에 관한 지식을 이용해 좀 더 효과적인 진통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통제는 선택적으로 이어 맞춘 특정 단백질과 효소의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신경계의 통증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1985년의) 런던.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한 소년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바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관 직원이 의심을 품습니다. 소년의 여권은 위조된 것 같았고 그가 진짜 엄마를 만나러 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거였죠. 결국 영국 정부는 소년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어머니는 한 탐정을 찾아 도움을 청했죠. 탐정의 이름은 알렉 제프리스였는데 사실 그는 진짜 탐정이 아니라 레스터 대학의 유전학자였습니다. 이 얘기를 더 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개체 간의 유전적 변이가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른바 DNA 변이체의 존재를 큰 가계도 내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존재와 연결시켜 연구하기 시작했죠. 헌팅턴 병이 그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알렉 제프리스의 얘기로 돌아가 보죠. 1984년 제프리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DNA의 짧고 동일한 순열들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형성된 DNA 변이체였습니다. 제프리스는 이 반복되는 순열을 미니 위성 DNA라 명명했죠. 그리고 발견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DNA 조각이 정말 많았어요. 적어도 인간의 경우에는 아주 다양했죠. 아주 다양했어요. 또 그것은 아주 흐릿하지만 최초의 DNA 지문이었고 그 순간 뭔가 맞아떨어졌죠. 제프리스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에서 온 소년의 미스터리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제 사상 최초로 DNA 지문 감정법이 실험될 터였습니다. 제프리스는 소년의 DNA와 어머니의 DNA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둘의 미니 위성 DNA가 놀랍게도 유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자 관계임이 확실하게 증명됐죠.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부에서 DNA 증거를 받아들였다며 그분에게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순간 아이 엄마의 표정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DNA가 처음으로 대단한 역할을 해낸 것이었죠. DNA, 그 신비로운 현대 분자 유전학의 주인공이 그때 그 순간 처음으로 임상 외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입니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해낸 이후로 5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게놈의 신비한 비밀이 밝혀졌고, 그때마다 세상을 놀라게 했죠. 때는 1997년 과학자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론은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두 가닥으로 만든 인공 RNA를 회충의 세포 내에 주입하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회충 내의 메커니즘으로 두 가닥 RNA뿐만 아니라 자체의 전용 RNA까지 파괴돼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포 내에서 단백질 생성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억제된 것이죠. 파이어와 멜론은 RNA 간섭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현상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재 앤드류 파이어는 스탠퍼드 대학의 유전학자입니다. 이 현상은 RNA를 주입하는 실험을 하다 알게 됐습니다. RNA를 주입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사로... 네, 가는 유리 주사로 주입했죠. 다른 유기체를 대상으로 한 비슷한 실험도 많았지만 우린 회충에 주사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주입을 해보니까 RNA가 세포에 들어가서는 억제돼 버렸는데 그건 별로 놀랍지 않는다 해도 세포 자체의 유전자도 억제하더란 말이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죠. RNA 간섭의 발견은 과학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강력한 신기술을 선사했기 때문이죠. 이 RNA 간섭 현상이 어떤 의미가 있죠?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유전자를 억제하는 게 뭔가... 유전자를 발현시켰다, 억제시켰다는 게 뭔가 알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전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죠. 유전자 기능을 알아내는 도구로 이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소위 이번의 핵심이 될 텐데요. RNA를 치료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질병 치료 말인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질병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이상적인 모델이 될 만한 것이라면 잘못된 유전자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될 겁니다. 유전 질환 말이군요. 네, 유전 질환이죠. 바이러스 질환이나 종양이나 기타 유전 질환이 다 포함되는데요. 문제는 문제의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느냐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질병 치료라는 꿈은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파이어의 RNA 간섭 발견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불가사의가 유전암호의 분석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었지만 나머지 해답은 이번 발견의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게놈이라는 완전한 유전적 청사진을 밝혀낸 사건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의 공동과학 연구로 이뤄낸 성과였죠. 그러나 그 시작은 인간 게놈을 먼저 밝혀내려는 두 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다 1990년 두 팀은 힘을 합치기로 하죠. 크레이크 벤턴은 그중 한 팀의 리더였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게놈을 알아내고자 하신 거죠? 전 하나의 유전자를 찾아 이 일을 시작했어요. 뇌와 심장의 아드레날린 수용기와 관계 있는 유전자였죠. 그 유전자를 찾는데 10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은 전체 인간 게놈을 알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유전자가 몇백 개나 발견된 상태였을까. 그래서 30만 개는 될 거라는 추측만 나돌고 있었는데요. 인류 전체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인데도 거의 아는 게 없는 상태였습니다. 2000년이 되자 두 팀은 과학사를 새로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10만 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 인류가 인간 종의 모든 유전암호를 밝혀냈음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무엇을 알아내신 거죠? 우선 가장 간단한 사실 중 하나는 인간 유전자의 수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입니다. 30만 개가 아니라 2만 6천 개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개체 간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우리 인간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유류의 게놈도 분석했는데 제 애완견인 푸들 섀도를 분석해서 개 게놈도 있고 생쥐 게놈, 쥐 게놈, 또 지금은 붉은 털 원숭이 게놈도 분석하고 있죠. 그런데 포유류는 상당수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더군요. 같은 순서로 같은 유전자를 가지는데 한 염색체에서 다른 염색체로 이동도 한답니다. 유전자 분석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죠? 전 처음부터 게놈 작업이 과학의 기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사람들은 기적의 치료법을 기대하죠. 뭐랄까, 너무 과열된 면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아드레날린 수용기를 찾느라 전 10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시작한 시점부터 말이죠. 네, 그렇죠. 요즘은 전 세계 어느 과학자, 어떤 학생이라도 인터넷만 접속을 하면 10년 걸릴 그 발견을 불과 5초도 안 걸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대부분의 유전자는 그 기능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유전자 구조를 바탕으로 유전자 기능을 연구하고 있는데 진화에 관한 시각이 벌써 변화하고 있어요. 인간 게놈이 다른 포유류는 물론이고 식물과 박테리아와도 유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진단법을 필요로 하는 의학에도 영향을 미치죠. 인간의 특징이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의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게놈을 완성했을 때, 끝냈을 때의 기분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작업을 마치고 그에 따른 논문 작성도 다 마쳤을 때 그때가 제 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순간 중 하나였을 겁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환상적인 순간이었죠. 우리 팀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했으니까요. 그레고르 멘델의 유전 법칙의 발견부터 인간 게놈 지도의 완성까지 겨우 15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위대한 과학사의 발견 덕분에 베일에 감춰진 생명의 경이로운 신비를 일부나마 알게 되었으며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유전적 고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긴 우리 형도 포함되고요. 고맙구나. 아니 뭐 감사할 사람은 나지.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나와서 날 도와주다니 말이야.